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비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평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보고 싶은데, 비평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게 가장 중심적으로 이거 같이 언급되는 또는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가치 판단이죠. 그것이 뭐 옳은가 그른가,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옳은가 그른가, 뭐 그리고 그것이 뭐 선한가 악한가, 그리고 참된 진리에 가까운가, 뭐 멀어져 있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비평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술가로서 뭐 그런 것을 어떤 정치적인 저의 견해를 가지고 이게 뭐 흑이 옳네, 백이 옳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비평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 절차와 더하여, 그리고 제가 잘 이용하는 기호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잘 모르는 것으로 상정된 가상의 어떤 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뭐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예술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술적인 대상에 대해서 자기네 의견을 넌지시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잘 모르는 대상 B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대로 상정한 후에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무력합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렌즈 앞에 서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B는 어서 공교롭게도 그 흰색 동그라미와 뭐 노란색 사각형 안에 놓여 있는데요. B는 이제 알파벳에서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적혀 있는 것은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B를 인식하는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보이는 것이 뭐 어떤 의미에는 좀 이게 목적 없는 그냥 유형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에고트립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과정 자체를 한번 실험해보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저에겐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합니다. 일단 뭐 비평에 대해서 조금만 더 뭐 언급을 해보면, 뭐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인 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 B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 B가 취하고 있는 태도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미지에서 보이는 이미지의 독해 결과라고 할까요? 거기서 만들어낸 어떤 서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죠? 서사가 없다라는 말은 혹시 어떤 의미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서사가 없다. 근데 어쨌든 어떤 이미지를 보았을 때 그 이미지는 이제 관람객에게 어떤 상상력을 전달하고, 그 상상력이 어떤 가상의 대상 또는 아니면 실제하는 대상의 경우는 재현으로 나타나겠죠. 재현으로 나타난 대상 또는 그러니까 상상의 대상으로서의 재현, 뭐 이렇게 나타내어지면 그 대상에 관련한 서사, 이야기는 다소 자동적이라고 할까요? 그 서사에 관련한 예상되는 서사라고 할까? 네,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렇게 트레이닝복을 입고 아래는 청바지를 입고 다소 이제
구세대적인,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사실 뭐 레트로 어떻게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패션으로 여기 칠판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읽혀지고, 그 이미지가 렌즈를 통해서 아까 렌즈를 그려놓은 어떤 도장인데 마음에 들어서 남겨놨습니다. 그 렌즈를 통해서 읽혀지고, 그 읽혀지는 이미지 안에서 이 사람은 어떤 인간이겠구나, 아니면 어떤 어떤 말을 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어떤 언급을 하는 그 이제 인물이겠구나, 또는 뭐 대상이겠구나 하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자체 또한 어떤 서사라고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잘 모르는 B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B라고 하는 것에서 B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름 지어진 B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다는 것. 제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당장에 어떤 가치 판단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기호처럼 사용되는 것이. 그 안에서 제가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렌즈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어떤 가치 판단이 되기에 충분하지만, 이 B라고 칠판 위에 본인이 써서 놓아두고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는 B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이미지, 기호 B로서의 이미지, B는 뭐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 확실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글자를 두고, 그러니까 직선을 두고 곡선을 두 번 그려서 B라고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두 번째. 이어진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 B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잘 모르는 어떤 B에 대해서. B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역사적 배경, 뭐 그 기호가 어떻게 발전하고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배경. B라고 하는 것이 B라고 발음되는 것. 에 관련한 배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해되기로는 예컨대 뭐 플랜 B라고 하는 어떤 관용화된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플랜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또 사실 최선의 것은 아니다. 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B라고 하는 기호에 어떤 뭐 이입 또는 서사를 부여할 수 있으신가요? 기호는 그저 놓여있을 뿐입니까? 기호는 기호이기 때문에 그저 놓여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을 보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B와 어떻게 함께 묶여서 대조될 수 있는 또는 비교될 수 있는 어떤 것으로서는 뭐 근데 A라든지 뭐 C 등이 있을 텐데, 이는 또 어떤 의미로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렌즈를 통해서 보여진 B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그리고 이에 관련해 고민하는 저는 어떤 형태일지.
잘 알려지지 않은 B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보정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뭐 마음대로 지어낸 발음되는 거, 뭐 발음되는 방법 B라고 하는 것이 입술을 한번 붙였다, 뭐 떼어지면서 발음되는 것, 또는 두 번째라고 하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보정된 결과, 즉 널리 알려진 기호로서 오래 사용된 결과라고 보아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B라고 하는 것에 관련한 어떤 관용적인 표현, 뭐 요즘에 밈화 되는 것, B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사실 이렇게 B라고 하는 것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의미를, 그것에 관련한 그것으로 발음되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의미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가까워져 있는 것,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른다고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자는 이제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침묵해라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B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B 또는 그를 비롯한 여러 기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항상 사용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러면 어떤 미술가 또는 뭐 예술가 아니면 뭐 문학가 뭐 무용가에 관련한 도상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을 그러니까 주황색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을 같은 색으로 채워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뭐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맥락 또는 뭐 잘 계보라고 잘 일컬어지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회적인 맥락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태도,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태도, 거기에 대조했을 때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상정하는 것이겠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잘 모르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대상, 그러니까 차라리 너무나 많은 잠재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B에 대해서는 딱히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뭐 그렇네요. 그럼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보죠. B
B 옆에 그 거의 동일한 크기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사람 또한 기호로 적당히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B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표기된 기호조차도 이제 기호도 B와 어느 정도 닮은 꼴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곡선, 그러니까 닫힌 곡선이고 여기는 약간의 직선의 형을 포함하고 있지만 닫힌 도형 두 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닫힌 도형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자체로 이제 외연적인 어떤 유사성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마침 여기도 직선형의 어떤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둥글다라고 하는 이제 외연, 그러니까 외형이 아무래도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어떤 지금까지의 동물로서의 삶, 그리고 그것에 관련한 본능과 경험에 의거한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진 곳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게 주는 이게 압력면이 작기 때문에 힘이 더 많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같은 압력에 대해서 힘이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고통 또는 뭐 통각에 관련한 자극을 많이 선물할 수 있으니까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거기서 이제 어떤 안전함, 동료로서의 힘, 동료로서 이를 인지하게 된다면 그 B라고 하는 것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인간과 동일한 형태로 규격화되어 있어서, 물론 개체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뭐 어느 정도의 그 범위를 통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정도라서 정도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차이가 보여질까요? 이런 식의 맥락을 하나하나씩 더 집어 넣어 볼까요? 그럼 이제 B라고 하는 것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면요? 동료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고, 동료라고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크기를 가진 기호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눈을 가진다면, 그러니까 눈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외관만 가질 수 있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시인지를 할 수 있다는 시인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인지를 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감각을 인지하는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고, 뇌에 준하는. 그렇다면 이거 자체를 이제 기호라고 할 수 있는가? 기호라고 할 수 없다면 왜 기호라고 할 수 없는가? 기호는 무엇인가? 그럼 만약에 이제 크기가 이제 인간에 준하는 크기로서만 B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기호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면 왜인가? 이런 식으로 다시 좁혀가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하다못해 B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상정하지 않고 인물이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것이 무용수라고 할까요? 배우라고 할까요? 배우라고 하는 어떤 이제 예술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대상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 배우는 어떤 배우일까?
B라고 하는 이제 기호로서 규격화된 몸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제약이 있다면 어떻게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가? 제도적으로든 아니면 그 B라고 하는 것에 아무래도 제도적인 부분이 제일 크겠죠. 왜냐하면 B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규격화된 B니까요. 당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네요. 네, 뭐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그 제도적인 어떤 그러니까 B를 위한 제도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B의 이동, 소통, 그리고 B의 취급 같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어떤 것일까요? 그럼 B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습니까? 취급 관련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일단 생활은 가능합니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B의 입장에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정의될 수 있습니까? 이젠 B에 대한 비평을 넘어서 B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은 원래 없었죠. 잘 모르는 B에 대해서 가정을 덧붙이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확장해야 합니까? 그럼 다시 이제 예술이라고 했을 때 예술 또는 예술 작업 또는 예술가를 보고 비평한다는 것 라는 것이 가져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는 B에 대해서는 뭐 적당히 얘기했을 때 이런 정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일단 비평을 하기 위해서 비평을 하는 입장에서 이 예술가, 예술 작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애정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느 정도 애정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비평을 할 수 있는 거죠. 잘 모르는 B에 대해서도 뭐 할 이야기는 이제 관점에 따라 무궁무진한데 잘 모르는 예술에 대해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잘 모르는 B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잘 모르는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겠다. 그것에 관련한 태도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남는 질문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들자면 매우 많지만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서 비평이라고 하는 것, 잘 아는 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마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이것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이번에 좀
계속해서 언급했던 어떤 자기 발화에 대한 좀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기 발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언급하는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한 뭐 일종의 해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저번에 이제 말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어떤 것에 대한 비평인데,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대상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가치 판단, 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어법, 그러니까 이제 비평을 하는 이제 주체로서의 언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미술에 관련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워크숍 중에 하나가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 것인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이제 관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이라고 하면 자기 손이나 뭐 어떤 이제 눈과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신체 부위라고 한다면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얼굴 자체를 어떤 보조적인 광학 도구, 거울이라든지 뭐 요즘에 카메라, 폰이라든지를 갖지 않고 얼굴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것을 관찰하기 불가합니다. 그것이 저한테 좀 큰 어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어떤 뭐 환경에 의해서든 어떤 동기에 의한 추동에 의해서든 이렇게 미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던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타자를 인식하면서 자기를 되뇌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소 추상적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사실 이제 뭐 다시 이제 와서 보면 미술이라든지 뭐 예술이라고 하는 이제 지극히 관념적이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직접적이고 너무 어딘가에 닿아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런 것에 대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뭐 많이 들어본 것도 아니고 뭐 듣고자 하려고 노력한 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이제 외부자라고 할까요? 외부라고 하는 것을 뭐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여겼던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이 표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모호하게 저를 좀 감싸려고 했던 감이 있습니다. 좀 뭐, 이렇게. 어떤 안전함을 바랬던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비평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비평이라든지 어떤 대상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모두, 제 세계관의 모두에게 어떤 소극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어떤 윤리적으로 어떤 윤리에 관련해서 윤리와 여기 적혀 있는 가치 판단의 관점에서 뭐 옳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을 수도 있다. 같기도 하다. 수도 있다. 비슷한 어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어법이라고 하는 것에 다소 이제 예민해져 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국립국어원 같은 곳에서 이제 말하는 문법, 그러니까 국문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가? 정확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가? 를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이제 질문이나 고민에서의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어떤 어투만 봐도 뭐 잘 이제 추론이 가능한 대상이죠. 추론이 가능한 어떤 명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 렌즈 앞에서 그러니까 렌즈 청중 앞에 서서 뭐 이야기를 한다는 것, 서사를 만든다는 것. 혹시 뭐 굉장히 뭐 저번 항상 뭐 그래 왔던 것처럼 부끄럽고 뭐 무기력하고 일이 아닐 수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비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한 것이니까 비평이라 했을 때 가장 이제 원초적인 감정으로서의 좋다, 싫다를 말하자면 이제 그런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 판단이죠. 가치 판단조차도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 그 이제 싫다라고 하는 감정과 좋다라고 하는 감정을 잘 정의되어 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것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함께 고려되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 뭐 아니면 그것을 초월한 뭐 메타적인 뭐 형식 논쟁이라고 할까요?
형식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뭐 같은 것이 함께 좀 고려되곤 하죠. 어떤 그것이 사실 내용이 옳고 그른가 보다는 어떤 성격 그리고 그것을 실현 발화하는 형식에 대한 그 예민함을 이제는 어디 있었죠? 이제는 좀 모두가 함께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산발적인 대화를 하지만 산발적 또는 뭐 사변적이라고 할까요? 그것 자체를 이제 반대로 어떤 형식화하는 것이 이제 저 안의 비평 논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묶어 이제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생각된 것들을 묶는 작업을 해보면 뭐 기호로서 이제 메타적인 형식 논리가 이제 자신의 얼굴처럼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한 그런 형태가 되었죠. 이제 사실은 메타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것을 넘어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 평가하는 것 자체는 예컨대 아직까지 불가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관찰할 수 있다고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실 비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찰을 전제로 하잖아요. 관찰할 수 있음, 그러니까 관찰 가능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하니까 메타적인 비평은 어떤 시대에게 맡겨야 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초월적인 어떤 능력,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을 잘 정의되지 않은 어떤 것을 그대로 이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초월자. 가 되기 위한 어떤 그리고 그 초월자를 상정하고 그 마음대로 만들어낸 초월자를 질투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다시 이제 예술적인 작업, 그것의 비평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뭐 이런 방금 말씀드린 산발적인 사변적인 대상들에 관련한 논리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부끄러움, 그리고 무력함, 힘, 그리고 고민에 관련한 고백이 사실 이 강의, 그리고 이 영상, 이 언급, 이 발화에 관련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